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왜 성공했느냐,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면요, 오늘은 박정희 정부에 호응했던 농민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출발은요, 대단히 우연적인 요인이었습니다.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회의에서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을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에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 자조,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그 운동은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의 출발이 되는 사건인데요. 갑자기 4월 2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60년대 농촌 개발 운동으로 계획들은 세웠었는데요. 그 계획은 모든 농촌 마을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농촌 마을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공업국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농촌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어떤 근대화 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방법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이 있으면은 그 마을은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청도군 신도리 마을, 그리고 새마을 운동 또 다른 발생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항시 문성동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두 마을은 서로 대립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마을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을의 지도자들이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 증대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이 상당히 잘 사는 마을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일화에 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을이 아주 길도 반듯하고 지붕도 개량되어 있고 뭔가 굉장히 부유한 농촌 같은 마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 마을에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가 마을을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마을이 바로 신도리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리에 가면은요, 그 열차가 전시되어 있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있고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문성리도 그렇게 새마을운동이 열심히 자율적으로 진행된 마을이었기 때문에요, 그 문성리에서도 우리 마을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우수한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마을이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된 마을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경상북도 도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똑같이 다 경상북도인데 어떤 마을을 진짜 발상지라고 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처해 했는데요. 결국 한쪽은 발상지, 한쪽은 발생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서로 두 개의 기념관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저의 저서 그들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저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새마을 운동 이전에 새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농촌 마을은 새마을 운동 이전에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도박이 횡행하고 농민들은 나태하고 무지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신념도 없고 그러한 곳이었는데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만나게 되면서 농촌 마을은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이 농촌 변화에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운동의 모티브가 됐던 것은 자생적으로 성공한 새마을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공한 새마을 사례를 모집해서 그것을 정부 단위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확산시켰던 것이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이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박정희 정부가 계몽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는 대단히 과장돼 있는 정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새마을운동 발상지, 발생지 이 논쟁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이 두 마을만 그러한 운동을 추진했던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저서 새마을 운동이나 저의 여러 편의 논문을 찾아보시면은요, 청량의 무라니 마을, 그 다음에 포항의 봉계리, 그리고 충주의 풍덕 마을, 사실 이 마을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연구한 이 마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요, 곳곳에서 이미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자신의 마을을 새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들의 많은 부분들은 실패로 끝났지만은요, 또 그 중에서 성공 사례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공 사례들이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의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마을 운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 중에 제가 하나의 사례만 소개를 한다면은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포항시 문성리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발생지의 바로 이웃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을의 새마을운동은 문성리의 새마을운동이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마을의 새마을운동은 192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새마을운동의 발생지지 왜 문성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생지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마을은 봉계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제어의 마을이 훨씬 더 일찍부터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 마을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저희 마을에 오셔서 저희 마을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로서 김인재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갔더니 이미 그분의 그런 공덕비가 있었고요. 그분의 살았던 생가가 폐허가 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은 일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성공적이고 훌륭한 마을 개발 사례라고 해서 일제 시기에 1932년 교과서에 이 마을의 사례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일제 식민지의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이 운동을 주도했던 김인재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친일파인 것처럼 생각이 될까 두려워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제 시기에 진행되었던 그 일이 이후에 다음번에 여러분의 강의에 소개하겠지만 일본이 추진했던 농촌진흥운동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 운동을 일본의 정책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식민지 시기 내에서도 얼마든지 마을 단위의 그런 자발적인 운동들이 있었고요. 일본은 그 운동을 자신들의 농촌 운동에 활용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활용을 당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친일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본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해서 친일파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그런 반일 감정이 대단히 극도로 고양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마을의 훌륭한 어떤 마을의 자치적인 그런 활동 상황들이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성리와 신도리가 새마을운동 발생지와 발상지로서 주목받게 되면서 이 주민들은 자신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훌륭했던 과거를 다시 드러내고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촌사회의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잘살기 운동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 운동들이 정부의 새마을운동과 조우하게 된 것이 바로 1970년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해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멘트가 수출이 안 돼서 재고가 상당히 남았는데요. 그 재고 시멘트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데요. 전국에 농촌 마을이 약 3만 3천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시멘트 약 300포대를 다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그 시멘트를 잘 사용하는 마을은 다음에 또 준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멘트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멘트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로 뭔가를 만들려면은 모래를 사와야 됩니다. 자갈도 사와야 돼요. 무엇보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재고 시멘트 300부대만 마을마다 주고 나머지 모든 비용과 노력은 마을에서 내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잘하냐 못하냐를 두고 본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멘트를 50% 정도 되는 마을이 모두 다 잘 사용을 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사용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시멘트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나요? 모래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래를 어디에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사오거나 구해왔고요. 자갈도 또 어디 가가지고 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웃의 군 부대에 가서 그 기술을 또 배워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무상으로 인력을 내서 그것을 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했던 활동들이요, 우물을 개수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농촌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물이 상수도가 됐는데 그 우물이 흙이나 돌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은 지저분한 것들이 막 넘어가고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개수하는데 많이 썼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농촌 사회가 호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살펴보니까 이거를 잘 사용한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에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을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주민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있었던 마을이 약 50%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인력이 주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 즉 정부의 농촌 근대화에 호응할 수 있는 마을 주체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새마을운동에서의 지원은 철저히 차별적인 지원입니다. 전국의 마을을 사업 성과에 따라서 자조마을, 자립마을, 기초마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자립마을이 되면은 대통령의 하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나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철근까지 지원하지만 다 지역사회에서 무상으로 돈을 마련하고 인력을 대어서 그거에 부합하는 자원을 내야 되는데요. 새마을운동기 전 기간에 걸쳐서 정부 사업비의 3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원, 물적, 인적 자원이 농촌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 봤을 때는 대단히 효율적인 동원에 의해서 농촌 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박정희 정부로 봤을 때는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마을을 정부 지원금으로 의해서 근대화 시키려고 했다면요, 정부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농촌에 투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의 자본을 투여하고 나머지 3배에 걸친 자원은 농촌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동원해 냈기 때문에요. 적은 자본으로 농촌 사회를 효과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지역개발 사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해외 연수생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결국 이 사업을 해냈던 것은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었던 바로 농촌 지도자들이었다. 혹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그러한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농촌 마을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그러한 농촌의 어떤 지도자, 농촌의 새로운 어떤 청년, 청장년, 농민층,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마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 호응했던 농촌의 청년 농민들을 저는 새농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새농민은요, 이전의 부모 세대랑 다르게 1930년대부터 확산되는 근대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을 하거나 그를 알지 못했던 기존의 9세대 농민과는 다르게 근대적인 지식을 습득했던 농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징병 1세대로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부터 징병제가 실시되는데요. 군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을 상당히 체득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있었던 근대적인 문화, 규율 이런 것들을 몸소 체득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진행이 될 때 그런 군대식으로 추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도시 문화를 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애양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살아왔던 이 농촌 마을을 도시 못지않게 근대적이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세웠던 구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호가 있어요. 새마을을 이룩하여 덴마크를 따라잡자.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이 공급국이 아니라 덴마크와 같은 낙농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주체들이었죠. 새농민들은 새마을운동 시기에 박정희 정부와 손뼉을 마주친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박정희 정부는 이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그런 것이 우선적이었던 것이었고요. 이 새 농민들은 진짜 농촌을 덴마크와 같은 부강한 농업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 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에요. 대단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이었을 때 과감하게 눈속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와 새농민은 일체화된 주체라기보다는요, 경제적인 거래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아래로부터의 동력, 농민사회의 잘살기 운동, 그리고 그 결과 박정희 정부가 그 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발상지, 발생지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발생지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 농촌사회의 자율성, 자치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것은 일제 시기에 진행되었던 새마을운동과 대단히 유사했던 농촌진흥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